자, 그럼 먼저 프랑스라는 나라에 대한 타산지성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그냥 프랑스가 어떤 나라인지를 먼저 이해해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래서 프랑스를 이해하는 방법으로 쉽게 프랑스와 비교할 수 있는 나라와 비교 대조하면 쉽게 이해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몇 나라들을 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자, 프랑스와 가장 대비되는 나라, 비교되는 나라는 당연히 영국이죠. 오랫동안 유럽에서의 라이벌 국가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여러 가지 산업 부분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경제 이 모든 부분에서 서로 라이벌 관계에 선의 경쟁을 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프랑스와 영국입니다. 근데 이 프랑스와 영국은 사뭇 그렇게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른 나라가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은 것들이 다릅니다. 사실 우리나라와 일본도 정말 많이 다르죠. 근데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중일은 아니 이렇게 근처에 비슷하게 생기고 비슷한 화교 문화권 또는 유교 문화권 또는 불교 문화권 뭐 이렇게들 불러요. 그렇게 부르면서 니네들은 그렇게 비슷한 점이 많은데 왜 유럽처럼 EU 같은 거 안 만들어? 너희들도 경제 규모가 꽤 되잖아. 우리 잘 모르고 하는 소리들이죠. 우리가 유럽처럼 어떻게 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사실 저는 언젠가는 유로존에서 이 영국이 빠져나오지 않을까 이런 제 나름대로의 게스트도 몇 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그렇게 됐구나 싶은 생각이 요즘 또 드는데요. 그만큼 기질적으로 많이 다릅니다. 가장 쉽게 기질이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건 바로 음식이죠. 우리가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에서도 외식 좀 해보자 라고 했었을 때 우리나라 전통 한식 말고 외국 음식 좀 먹어보자 하면 중식 말고 일식 말고 어떤 나라들 음식점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이탈리안식 레스토랑 있죠. 그 다음에 프랑스식 레스토랑 있어요. 하지만 영국식 레스토랑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영국은 이렇다 할 음식 문화가 크게 융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국인들은 음식을 즐기는 것에 대해서 프랑스인과 달리 음식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것들에 대한 열정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영국에 가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아침은 제발 뭐 다른 거 먹을 거 없을까라고 하면서 너무나도 곤욕스러워했던 게 바로 잉글리시 블랙퍼스트 때문입니다. 여기 가게 가서 아침 한번 시켜보려고 하면 메뉴는 온리 잉글리시 브렉퍼스트만 되고요. 저쪽 가게에서 또 뭐 다른 거라도 먹어볼 수 있을까 해서 다른 식당에 가서 아침 식사 좀 주문하려고 하면 또 잉글리시 브렉퍼스트예요. 그래서 영국에선 결국 어쩔 수 없이 제가 가장 많이 이용했던 건 영국 가서 중식당을 많이 이용했거든요. 그만큼 영국은 자체적으로 뭔가 이렇다 할 다양한 음식 문화, 아주 융성한 음식 문화가 전혀 없어요. 근데 바로 길 건너의 프랑스는 정말 너무 맛있는 집들이 많고 그리고 음식의 종류도 다양하고 그리고 음식에서 사용하는 식재료도 정말 풍성했었습니다. 정말 그게 많이 달라요. 그리고 음식을 즐기는 문화도 많이 다른데 여기는 정말 딱 필요한 포크하고 나이프하고 딱 쟁반 하나에 본인들이 먹어야 될 잉글리시 브렉퍼스트에 뭐 예를 들어서 계란 후라이라든가 옆에 토스트하는 거라든가 야채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콩들 졸여놓은 거 그거 좀 있고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프랑스는 그렇게 먹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음식 하나하나를요, 아주 멋스러운 또 다른 그릇에 다 담아 놓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먼저 먹어야 될 거, 그거 다 먹으면 그 다음 먹어야 될 거, 그 다음 먹어야 될 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날라서 가져다 주는 게 바로 프랑스식 방식입니다. 정말 많이 다르죠. 그 다음에 프랑스나 영국이나 그래도 비슷한 거 많은데요. 외관에 가면 뭐 외부에서 보면 비슷하고요. 그게 외관은 좀 비슷한 건축 양식이라든가 건축 기자재를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외관 안에 있는 것을 이용하는 본질도 크게 달라요. 대표적으로 어떻게 다르냐? 우리 프랑스나 영국의 관광지 다니다 보면 이 두 나라뿐만 아니죠. 대부분의 많은 유럽 국가들 갔었을 때 관광 명소로 항상 책에 나와 있는 거 뭐 있습니까? 성당 나오잖아요. 성당. 동네마다 제일 큰 성당. 바로 그 성당이 관광 명소가 되는 게 통상적인데 이 성당을 활용하는 또는 대하는 태도가 이 두 곳이 또 지금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자, 프랑스인들은요, 종교적이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프랑스인이 성당에 갈 때는 두 번밖에 없어요.
태어나서 세례받았을 때, 아니면 결혼할 때. 결혼할 때는 성당을 갑니다. 근데 평소에 나 오늘 성당에 가서, 또는 교회에 가서, 성당이라고만 말할 수 없겠네요. 그렇죠? 교회에 가서 나 오늘 예배 봐야 돼. 이런 프랑스 문화 거의 없어요. 예. 제가 그때 만나고 즐기고 서로 봤던, 조우했던 프랑스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주말마다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공화주의자들이잖아요. 예. 프랑스 혁명으로 귀족을 없앴어요. 왕실을 없앴습니다. 우리 모두 평등해. 우리 모두 다 인본주의, 사람이 최고야. 이 공화주의자들이거든요. 따라서 그렇게 종교적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영국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왕실이 있는 곳이고요. 아직까지 경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귀를 수여하는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와 달리 영국은 이런 아직까지 전통적인 색채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요. 그런 전통적인 색채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로 따지면 관혼상제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의식을 치르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어떤 그런 의식의 기반이 되는 그 종교, 굉장히 중요시 여길 수밖에 없죠. 따라서 영국은 성공의 교회라든가 이런 교회를 이용하는 문화가 프랑스와 달리 상시적이고 주말에 항상 가거나 그런 문화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종교를 대하는 태도도 이 두 국가는 전혀 달라요. 그 다음에 프랑스와 영국에서 우리가 레스토랑에서 식사할 때 종업원을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excuse me 하거나 이렇게 딱 손 들고 딱 하면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눈짓을 하거나 이래요. 그러면 이제 또 와가지고 뭐가 필요하세요? 하면서 말 그대로 젠틀맨의 나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환대를 해주고요. 근데 프랑스에서는 예를 들어서 소리내서 여기요 쉽게 얘기해서 마담 이렇게 부른다든가 이러면 오히려 못 본 척해요. 왜냐하면 기분 나쁜 거죠. 내가 동네 강아지도 아니고 왜 날 저렇게 소리내서 불러? 지금 왜 이렇게 예의 없는 거야? 교양 없는 거야? 가끔 이제 저는 불어를 못 하니까,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갔었을 때, 그러니까 사회생활 처음 초년에 갔었을 때는 이제 딱 보니까 젊은 놈이 나이가 좀 내가 더 있는데 날 이렇게 말이야, 막 손짓 발짓 해가지고 막 부르고 말이지. 기분 상한 거죠. 그러더니 식기 딱 치우러 제가 이것 좀 치워달라고 불렀더니 식기 딱 치우면서 살짝 들으라는데 약간 들릴 듯 말 듯 하면서 뭐라고 하고 가냐면 세비지 딱 하면서 가더라고요. 왜 이렇게 야만적이냐 이렇게 하고 딱 가는 거예요. 순간 기분 확 상했지만 나중에 이들의 문화를 듣고 내가 그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되듯이 내가 결례했구나 라는 생각도 좀 가져봤습니다. 뭐냐, 프랑스에서는 기다려야 돼요. 종업원이 나를 쳐다봐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안 본다고 막 손 들면서 여기요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언짢아 하는 그런 문화가 프랑스예요. 정말 다르죠.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영국과 유사성이 거의 없다.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프랑스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도 영국과는 전혀 달라요. 영국은 대표적인 자유진영 국가인 미국과 그 가장 공고한 1차적인 혈맹 국가가 영국이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시장 경제라든가 자본주의 여기에 철저히 방점을 찍고 미국과 동일한 어떤 공조 체제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미국의 반대쪽에 있던 러시아와 또 유사한 어떤 기조에 놓여 있는 많은 국가가 있었었죠. 루마니아, 그 다음에 또 어딘가요? 또 우크라이나, 지금 구소련 연방 국가들, 유고슬라비아, 체코 이런 나라들이 바로 공산주의를 지향하면서, 그 다음에 계획경제를 지향하면서 또 글로 동조를 했어요. 자, 그러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프랑스는 당연히 자본주의 국가 아니었나요? 그 다음에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국가 아니었나요? 조금 더 프랑스의 여러 정책 기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닙니다. 자본주의 국가 또는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국가, 공산주의나 계획경제를 지향하는 국가 둘 다 아니고요. 그 가운데 언저리에 제3의 길을 선택했던 게 프랑스입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그런 프랑스의 역사를 알고 나서 굉장히 프랑스를 응원을 많이 했었어요. 어떻게 국가를 경영하는 방법이 두 가지만 있을 수 있어요. 좌냐 우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국가의 이 복잡다기한 현상을 해석하고 경영하는 게.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게 역시 진보, 보수 두 가지만 있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럼 뭔가 풍성하게 바라보고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제일 적합한 옷을 찾아서 입으면 그게 국가 발전에 제일 도움이 될 거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나에게도 행복과 안위와 안정 이런 것들을 가져다 주는데 큰 도움이 될 텐데, 언젠가부턴가 전 세계가 냉전이라고 해서 두 가지 진영으로 나눠졌고, 그 잔재인지 그 프레임이 남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뒤부터 지금도 많은 나라들이 진보적인 곳 아니면 보수적인 곳, 좌우 이렇게만 모든 거를 구분을 해버려요. 너는 어느 쪽인데. 그런데 오랫동안 전 세계적인 지식인들의 요람이었고, 지식인들의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를 구축했던 그 파리를 가지고 있던 프랑스에서는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 게 그 두 가지 프레임만 있겠어라고 생각을 했는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제3의 길을 선택해요. 거의 실질적으로. 국가의 역할이 굉장히 주도되지만 그렇다고 시장 원리를 절대 잃어버리진 않으면서 그런 남다른 독특한 길을 계속 지향해 왔던 것이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더 다른 길 하나를 쭉 걸어가는 사람도 한번 성공하는 모델이 있어야, 아, 거봐, 세상에 이 두 가지만 있는 건 아니잖아, 이런 얘기들이 이제 회다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프랑스는 그렇게 이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지금까지 국가 경영을 해왔던 방식도 영국과 프랑스는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